이번에 진행해볼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그 전환 모드로, 그러니까 3OPF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라든지 그런 전환 모드로 제작하는 브릿지로라든지 저항을 재거나 전압을 재거나 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측 증폭기들에서 그 노노이즈로 회로를 조정할 수 있는 초커 방식들, 그런 컨셉들을 살펴봤고, 이번에 살펴볼 방식들은 이제 꼭 캐패시티브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용량 센서도 예를 들어서 터치 센서라든지 스포 센서라든지 암염 센서라든지 그런 여러분 많이 쓰는 마이크라든지 그런 그 용량형 센서들에만 꼭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런 캐패시턴스를 잴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때 또 역시나 초커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CDS 혹은 오토제너레이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서 가속도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중력 가속도를 재가지고 핸드폰이 기울어졌다, 안 기울어졌다를 재기도 하고, 흔들었다, 핸드폰을 툭툭 쳤다, 그런 진동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가운데 있는 이런 이 매스가 이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에 이런 데들이 다 캡들이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캡이 변하면은 이거를 첫 단계에서 증폭하고, 초퍼로 증폭해가지고 하이패스 필터링하고, 디모듈레이션하고, 오패스 필터링 해가지고 한 번 더 증폭한다. 그때 센서들 산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에 플래시나 EEP 롱을 놓고 다른 외형을 쭉 놔가지고 전체적인 하나의 캐패시티브 센서 마이크로 시스템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전형적인 센서형 회로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저항분의 저항으로 만들어지는, 여기가 VI고 여기가 V1은 이게 기본 회로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때 여기가 R1, R2라고 하면은 V5는 마이너스 R1분의 R2 VI, 이게 기본식이죠. 이거를 임피던스로 확장해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도 캡을 놓고 캡을 놓는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CF고 여기가 CI였다, 여기가 VI였다, 여기가 V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은 V5는 SCI 분의 1 분의 SCF 분의 1 곱하기 VI가 돼요. 마이너스가 없고, 그래서 SS 없어지고 나면은 S랑 S를 없앨 수 있다. 꼭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없앤다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CF 분의 CI 곱하기 VI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VI를 고정된 값으로 두면은, VI 고정된 값으로 두고 CF 고정된 값으로 두면은 CI가 바뀌면은 출력 V5를 바꾸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터치 센서나 혹은 습도 센서 등에서 외부에서 습도가 바뀌었다, 아니면 내가 터치를 했다 안 했다에 따라 가지고 CI가 바뀌면 CI가 바뀌고, CI가 바뀌면 VO가 바뀌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문제는 여기 이 노드 혹은 디퍼런셜 캐패시티 센서를 놓는다고 치면은 이런 회로에서 여기 이 캐패시티 인풋 노드가 문제가 돼요. 캐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죠. J오메가 C분의 1이고, J오메가 C분의 1이고, 그러면은 이때 임피던스 크기는,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만약에 오메가가 0이었다, 아예 DC였다, 신호가 멈춰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오메가가 0일 때 캐패시턴스는 그냥 캐패시터는 오픈으로 보이겠죠. 저항이 무한대니까. DC 상태에서 저항이 무한대면은, DC 상태에서 캡은 그냥 저항이 무한대인 걸로 보이죠. 그러면은 이 노드가 만약에 이런 아주 큰 저항 같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회로라고 칩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회로라고 가정하면은, 이 노드가 DC 상태에서 DC 패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DC 패스가 없으면 회로가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리키지 커런트 등으로도 여기가 줄줄줄 어디론가 가고, 그러면은 여기 출력도 VDD나 그라운드 쪽으로 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저항을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아주 큰 저항을 만드는 방법으로 DC 패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캐패시티브 인풋 노드들의 DC 패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들로 갈라져요.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디스크리트 타임 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컨티뉴어스 타임 회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큰 한 수십 기가옴에서 수백 기가옴 정도의 큰 저항을 그 다이오드의 리퀴드 커런트 정도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모스 바이폴라 디바이스 혹은 수도 레지스터라고 불리는 아주 큰 저항을 피드백 쪽에 달아가지고 그 컨티뉴어스 타임 회로를 만들고 컨티뉴어스 타임 회로 같은 경우에는 초포 방식으로 로노이즈 서킷들을 구현합니다. 혹은 이런 저항들을 이런 그 스위치 등으로 만들게 되면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스위치드 커패시터 서킷을 만들 수 있고 스위치드 커패시터 서킷으로 회로를 만들게 되면은 보통 줄여서 SC 회로라고 불러요. 스위치드 커패시터 회로에다가 그 코릴레이트 더블 샘플링 혹은 오토 제로잉 오토 제로잉 좀 더 할 겁니다. 오토 제로잉 더하기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오토 제로잉 더하기 샘플링을 CDS 코릴레이트 더블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주파 노이즈를 저감하는 방식들을 수행을 합니다. 잠깐 옆줄로 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 100메가옴 정도 이 정도의 저항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0메가옴을 만들려면 만약에 여러분 한 100옴 퍼 스퀘어짜리 100옴 퍼 스퀘어짜리 저항이 있다. 폴리실리콘 저항이 있다. 라고 하면은 100메가옴이면은 100옴 퍼 스퀘어짜리로 10에, 그러니까 100메가 스퀘어가 필요하죠. 그래야, 1메가 스퀘어가 필요하죠. 10의 6승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그러면은 1000바이 1000, 그러니까 10의 6승이니까, 그 저항, 100메가짜리 저항 하나 만드는데, 폴리실리콘 가지고 만들면, 그냥 일반 폴리 저항 가지고 만들면은, 저항 하나 만드는데, 14에 지금 1000바이 1000을 사용을 해야 돼요. 디자인으로 이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좀 보내가지고 마스크 한 장을 더 써요. 그래서 하이 폴리 레지스터를, 그러니까 그 하이 레지스티비티 폴리 실리콘 저항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1kΩ per 스퀘어 정도가 그 일반적인데 1kΩ per 스퀘어라고 하더라도 100메가옴 만들려고 하면은 10의 5승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항 하나 만드는데 100바이 1000. 보통 칩 하나가 3000바이 3000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저항 하나가 이만큼을 먹는 거죠. 그렇죠. 되게 많이 먹죠. 그러면 다른 것도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100바이 1000이니까 너무 반영되어 있는 이만큼을 저항 하나로 쓰는 거죠. 저항 하나만 쓰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쓰면 굉장히 낭비가 심해요. 에어리어 낭비가 심하고 칩 사이즈를 줄이는 게 단가를 줄이는 거니까 결국 칩의 경쟁력이니까 이렇게 저항 하나에다가 투자할 면적이 있으면 TRD 면적을 늘려서 노이즈를 줄이죠.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스위치드 커패시터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P1으로 놓고 P2로 놓고 얘를 C로 놓게 되면은 이 P1하고 P2의 주파수를 F라고 하고 C로 놓으면은 그때 여기서 들여다 보이는 이퀴벌런트한 저항이 REQ가 이게 FC분의 1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F를 한 10K 놓고 우리가 100메가 10의 8승 만들 거니까 10의 4승이면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필요하죠. C를 1피코 놓고 그 C가 1피코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에서 12승하고 10의 4승, 10의 8승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10kHz의 클럭이 있고 10kHz의 클럭이 있고 여기에다가 한 1피코페럿 정도의 캡이 있다 라고 하면 100메가옴의 저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1kHz 저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10kHz의 클럭은 칩 안에 이제 원래 있다 라고 치고 1피코페럿 정도 만들려면 한 1펜토페럿 퍼 스퀘어짜리 1펜토페럿 퍼 마이크로미터 스퀘어짜리로 치자면은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 제곱이 필요하죠. 이러면은 100바이 10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런 면적들 혹은 1000바이 1000에 비해서 100바이 1000에 비해서 그 사이즈를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드 커패시터 서킷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큰 저항을 물론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나온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시그널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시그널을 바꾸게 되면은 이런 수동 소자들, 특히 아주 큰 저항들을 스위치랑 캐패시터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장점들이 그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의 그 좋은 장점, 그러니까 이 스위치드 캐패시터 회로를 사용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잠깐 넘어갈게요. CDS 얘기 잠깐 넘어가고, 컨티뉴어스 타임으로는 이렇게 다이오드를 큰 거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이런 입력단 쪽에 이런 데에다가 그 리버스 다이오드를 가하는 거예요. 리버스 바이어스 다이오드를 가하게 되면 여기로 리키지가 커런트가 줄줄줄 새가지고 여기에서의 DC 패스가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방법인데, 사실 리키지 커런트가 온도에도 되게 민감하고 혹은 리키지 영역이 모델 파라미터도 잘 안 맞아서 시뮬레이션은 됐는데 실제 만들어보니까 안 되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이 쓰이다가 그렇게 이제 그 좋은 컨셉은 아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은 이런 모스 바이폴라 디바이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혹은 뭐 수도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사용을 해요. 이거는 여기 피모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피모스에 벌크하고 소스를 묶어주고 게이트랑 드레인을 묶어가지고 여기에 이 안쪽에 NL이 있죠. NL이 있고 여기가 P니까 PNP, 그러니까 소스하고 드레인 쪽에 P 액티브하고 해서 PNP BJT가 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PNP BJT하고 모스하고 묶어가지고 그 모스 바이폴라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스 바이폴라 디바이스가 그 아주 큰 한 수십 기가옴 정도의 그런 큰 저항을, 물론 논리니어한 저항이긴 한데 굉장히 작은 면적들, 한 5x5, 5마이크로 x 5마이크로 이런 정도의 사이즈에서 아주 큰 수십 기가옴 정도의 저항을 쉽게 만들어 되게 안정적으로, 물론 공정상품으로 타긴 하지만 신뢰성 있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 타임 방식에서는 이런 모스 바이폴라 디바이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피드백에다가 이런 저항을 살짝 턴온시켜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살짝 턴온시켜가지고 저항처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트랜지스터를 턴온시켜가지고 저항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껐다 켰다 해요. 한 1대 50 정도로 그 TV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 스위치들을 계속 스위칭해서 껐다 켰다 합니다.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가지고 시그널, 그 이펙티브한 저항을 늘려서 그 듀티 사이클드 저항으로 사용하는 방식들이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그 회전을 재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센서가 있는데 모바일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센서들을 아날로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상용화하면서 처음 적용됐었던 방식이고, 요즘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이 캐패시티브 센서 용어로 이제 회로들을 만들어 볼 건데, 초코 방식은 레지스티브 센서 쪽에서 해봤으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CDS 방식으로 캐패시턴스를 검출하는 그런 회로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방식은 CDS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드 캐패시터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면서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회로를 구성할 때는 노이즈 줄이기 위해서 초코 방식을 사용을 했고, 그것처럼 CDS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코릴레이트 더블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코릴레이트 더블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 제로잉 이라고 하는 기법들, 그러니까 AG라고 하는 기법들을 하고, 그러니까 오토 제로잉은 저주파 옵셋, 그러니까 옵셋 내지는 저주파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토 제로잉으로 저주파 노이즈를 없애고서 저주파 노이즈를 없앨 때에 없애면서 샘플링을 한 번 더 한다. 샘플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CD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토제로드 앰프, 다른 말로 옵셋이 없는, 옵셋을 제거하는 앰프라서 보통 옵셋을 제거하고 증폭하고, 옵셋을 제거하고 증폭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때에
증폭하는 과정에서 신호들을 같이 샘플링해서 내보낸다. 샘플러하고 오토제로 램프가 같이 붙어 있으면 그런 회로를 CDS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CDS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단 저주파 노이즈를 어떻게 줄여줘야 해요. 대부분의 노이즈가 저주파 쪽에 이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들을 이렇게 낮추는 게 필요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저주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오토제로인하고 CDS는 거의 의연데 거의 유사한 방식인데 CDS는 오토제로인 더하기 샘플러가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좀 초퍼 방식들을 생각해 봤는데 초퍼는 노이즈랑 신호가 서로 밴드가 겹치지 않게 서로 엇갈리게 한다. 노이즈를 피한다. 라는 게 초퍼 방식이라고 하면은 오토제로인 방식은 노이즈를 빼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이즈를 한번 샘플링을 해요. 노이즈를 한번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노이즈만 한번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신호 더하기 노이즈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신호 더하기 노이즈를 받은 거에서 처음에 저장한 노이즈를 빼요. 그러면은 신호만 남겠죠. 그렇죠?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앞에 이 C자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노이즈가 아주 느리게 변하는 노이즈가 있고, 노이즈가 빠르게 변하는 노이즈하고 느리게 변하는 노이즈가 두 개 섞여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느린 성분하고 빠른 성분이 있으면은 이때 저장한 노이즈하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노이즈가 이렇게 느리게 변하는 이런 성분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노이즈가 이렇게 쪄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느리게 변하는 노이즈 있죠. 이것들은 이때 샘플링을 하고 이때 샘플링 하면은 거의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느린 노이즈 성분들은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를 샘플링하는 시점에서의 노이즈랑 노이즈만 샘플링할 때 시점에서의 노이즈랑 두 개가 같은 노이즈라고 본다면은, 다른 말하면 느린 노이즈 성분들은 거의 같다라고 봐야죠. 느린 노이즈 성분들은 1번하고 2번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노이즈 성분들이 제거가 될 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두 신호가 샘플링되는 시점에서 두 개의 샘플링된 노이즈 간에 이때 노이즈 1이랑 이때 노이즈 2가 N1이랑 N2 간에 N1하고 N2가 다 서로 별개의 랜덤 프로세스인데 랜덤 두 개의 N1하고 N2의 랜덤 프로세스가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다. 거의 매우 유사한 노이즈다. 관련성이 높다. 그러면은 샘플링은 두 번 하죠. 신호 더하기 노이즈 샘플링을 한 번 하고 노이즈 샘플링하고 샘플링을 두 번 합니다. 두 번 샘플링을 하는데 그 두 개의 노이즈 사이의 관계가 서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코릴레이션이 높다. 코릴레이트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두 번 샘플링 하는데 코릴레이트 더블 샘플링을 해가지고 연관된 노이즈를 다른 말로 하면 느린 노이즈 성분들을 빼주겠다. 라는 얘기가 오토제로인 기법들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 오토제로인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 인식도 좀 필요한데 신호리 시스템들 다 배웠죠. 엘리어싱이라는 개념 혹시 배웠어요? 엔티 엘리어싱 아니면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나이키스트 샘플링, 나이키스트 시오렘 등등으로 불리는 이름들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이런 시그널을 샘플링한 이 정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한다고 칩시다. 이 점 찍힌 부분들이 샘플링 신호면 샘플링 프리퀀시, 샘플링 펄스면은 샘플링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되겠죠. 이럴 때에는 신호가 문제가 없어요. 입력 주파수의 2배보다 샘플링 주파수가 더 높아야 되죠. 그래야지 엔티 엘리어싱이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단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개념은 빠르게 움직이는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요 정도 간격으로 샘플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정도 간격으로 샘플링 하다 보면은
원래는 되게 빠른 쪽에 입력 신호가 있었는데 입력 신호보다 샘플링 주파수가 느려요. 그리고 나면은 원래는 없었는데 없었던 이런 느린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원래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없었던 신호가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고주파 신호를 샘플링을 하게 된 샘플링 주파수보다 빠른 신호가 샘플러로 들어오게 되면은 고주파 신호가 저주파로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하는 거를 에일리어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노이즈에서는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데 노이즈가 저주파 쪽에 많이 있고 고주파 쪽에서는 서멀 노이즈가 도미넌트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주파 노이즈를 저감하겠다고 샘플링을 합니다. 혹은 그 ADC에서 그 샘플링을 해요. 그럼 여기가 샘플링 주파수예요. 샘플링 주파수였으면은 샘플링 주파수 위쪽에도 샘플링 주파수가 더 높은 이쪽에도 고주파의 서멀 노이즈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이 샘플링 주파수보다 더 높은 쪽에 있는 이런 고주파 노이즈들은 샘플링을 하고 나면은 고주파 노이즈가 저주파 쪽으로 내려와서 노이즈가 이렇게 여기 저주파 쪽 노이즈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고주파 노이즈가 저주파로 엘리어싱 돼가지고 저주파에 있는 저주파 노이즈 데인시티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을 노이즈 폴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어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어싱을 막으려면은 샘플링하는 우리가 여기에 샘플러를 놨으면은 이 샘플러 앞쪽에 FS라고 FS로 분석하는 샘플러를 놨으면은 샘플러 앞쪽에다가 이 시그널의 밴드위스를 제한할 수 있는 로패스 필터를 달죠. 엔티 얼리어싱 필터를 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ADC라고 하면은 ADC 앞단에다가 반드시 ADC의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 이하로 시그널의 밴드를 제한을 합니다. 이런 엘리어싱을 막기 위해서. 근데 여기 엘리어싱이 제대로 막아져 있지 않은 상태, 혹은 엘리어싱을 막는 엔티 엘리어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주파 쪽에 항상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이 고주파 쪽에 존재하는 서멀 노이즈가 저주파로 항상 샘플링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겠죠. 그 샘플링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저주파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을 노이즈 폴딩이라고 불러요. 노이즈 폴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토제로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제로잉 하기 전에 노이즈가 이런 상태였다. 그리고 샘플링 주파수가 열렸다. 그러면은 오토제로잉을 하고 나면은 전형적인 모습들이 저주파 노이즈들은 대부분 저감이 되는데 대신에 여기 서멀 노이즈 레벨이 약간 올라간 이런 모습으로, 여기는 대부분 내려가고 대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노이즈 폴딩으로 인한 약간의 드로백이 좀 있는 그런 컨셉이 오토제로잉 컨셉입니다. 이 그림을, 이런 노이즈 폴딩이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 앞장에 있는 이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는 제일 대중적인 컨셉들이 오토제로잉 아니면은 초퍼 방식들, 두 가지 컨셉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컨셉인데, 이런 초퍼 방식들은 이런 증폭기에 입력단에 인풋 레퍼 노이즈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통째로 노이즈라고 치면은 아까 봤었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레이션 해주면은 1, 3, 5, 7, 9 쪽으로 노이즈가 시그널이 모듈레이션 되고, 디모듈레이션 하면은 0, 2, 4, 8의 시그널이 있고 1, 3, 5, 7의 노이즈가 있다 해서 이것들을 로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 그림이 초퍼 방식의 전형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이 CDS 혹은 오토제로 대 F에서의 모습인데, 이때 보면은 이제 OPM프 여기 이런 어떤 증폭기에다가 옵셋하고 저주파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만큼이 증폭기 하나라고 칩시다. 이만큼이 아이디어한 증폭기하고 인풋레퍼 노이즈가 있다라고 치면은 처음에는 파이 입력 신호를 받지 않고 파이 1을 열어요. 여기 파이 2만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호를 증폭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입력 쪽에 있었던 노이즈가
증폭돼가지고 증폭된 노이즈가 샘플링이 되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 증폭된 노이즈가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하이2를 열고 하이1을 가면은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노이즈를 빼주고 있으니까 시그널 빼기 노이즈를 증폭해가 출력해서는 노이즈가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컨셉을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두 가지 방식들을 사용을 해요. 하나는 OPM프 등 아주 큰 DC 게인을 가지는 그 어떤 증폭기의 게인이 한 80dB, 한 만 배, 그러니까 60dB 한 1000배에서 한 10,000배, 100,000배 정도 되는 아주 큰 게인을 가진다. 근데 그런 회로가 옵셋이 1mV가 있다. 그럼 1mV 곱하기 10,000배 하면은 10의 4승에서 10V가 되죠. 그러면은 1.8V면 당연히 세츄레이션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옵셋을 증폭하지 않고서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큼이 OPF 하나예요. OPF 하나를 인풋 레퍼드 노이즈하고 뒤에 쪽에 그 아이디얼 앰프로 가정을 하고 나면은 아이디얼 앰프에서는 버추얼 그라운드가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VOS, 옵셋 노이즈나 저주파 노이즈나 다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S1을 이렇게 닫아놔요. 이렇게 약간 여기 스위치를 입력 쪽에 닫아가지고 여기가 입력이 여기도 Vin이 들어오고 여기도 Vin이고 여기도 Vin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Vin 빼기 VOS가 되죠. 요 노드가 Vin 빼기 VOS가 되고 버추얼 그라운드 여기 피드를 닫아놓으면은 여기도 Vin 빼기 VOS가 됩니다. 그러고 여기 입력은 Vin이니까 이 캡에서는 이쪽은 Vin 빼기 VOS에서 이 캡의 양단에는 VOS만큼의 노이즈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S2를 아래쪽으로 열고 S1을 엽니다. S2를 아래쪽에 붙여놓게 되면은 여기는 Vin, 여기는 Vref, 그러면은 여기는 Vin 빼기 VOS, 그리고 캡에는 VOS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Vref 빼기 VOS가 여기 요 노드에 잡히게 되죠. 그러면은 Vin 빼기 VOS 빼기 Vref 빼기 VOS를 증폭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보통 아이디어란 증폭기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VP, VN이면은 VP 빼기 VN을 A배열로 증폭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Vin 빼기 VOS에서 Vref 빼기 VOS를 빼가지고 증폭하게 되면 VOS가 서로 없어지면서 Vin 빼기 Vref만 증폭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컨셉이 그 옵셋을 증폭하지 않고 아주 하이 게인 증폭기에 대해서 오토제로에 있는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방식들입니다. 이렇게 인풋 옵셋 캔슬레이션 한다. 그 인풋 옵셋을 입력 쪽에서 증폭하지 않고 스토리지 한다. 라고 하는 방법들이 그 인풋 옵셋 캔슬레이션, 주로 OPM프들에 사용되는 방법들이고요. 출력 쪽에서 사용하는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싸 ADC를 만드는데 아주 그 로노이즈의 그 컴퍼레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하이스피드로 회로가 동작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회로에 컴펜세이션 캡 그런 거 붙이기 싫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앰프 거의 프리앰프 정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게인을 가진 한 수십 대에서 한 100여 배 정도, 한 수십 dB, 20, 30dB, 30, 40dB 정도의 낮은 게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OPF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은 입력을 받지 않아요. 입력을 받지 않고 이때의 출력을 보면은 여기 0 빼기 VOS를 A배 해가지고 마이너스 A VOS가 나오겠죠. 아까는 VOS가 저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S2를 닫아놔가지고 0V 여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VOS 해가지고 여기 양단에 이 캐패시터 양단에 그 증폭된 노이즈를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위에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위치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Vin이 들어오고 여기 전압은 Vin이 들어오고 Vin 빼기 VOS를 A배 하면은 A 곱하기 Vin 빼기 VOS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양단에 마이너스 플러스 A VOS가 들어있으니까
AV인 빼기 VOS, AV인 빼기 AVOS 더하기 AVOS. 그래서 출력에서는 그냥 노이즈 없이 AV인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샘플링 했을 때 이 AVOS랑 나중에 여기서 이 두 번째 단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VOS랑 여기 이 페이지에서의 VOS 두 개가 같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으면은 노이즈가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증폭기에다가 어떤 클로즈드 루프로 회로를 구성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하이스피드로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노이즈를 저장할 때 저장되는 노이즈가 증폭된 노이즈가 저장이 되니까 그 노이즈를 확대해서 저장하게 되면 훨씬 더 노이즈를 잘 빼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주 하이 레졸루션 ADC를 만든다. 하이 레졸루션 ADC에서 프리앰프의 옵셋이나 노이즈가 매우 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오토제로드 컨셉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리앰프 쪽에. 자, 뭐 이런 캐패시티브 게인 스테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캐패시티브 게인 스테이지는 이런 게인 스테이지를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뭐 P1이라고 하고 여기 P2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놓고 얘를 뭐 CF, 얘를 CI라고 하고 여기가 VI고 여기가 V5였다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이런 회로를 풀 때 만약에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VOS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옵셋 없이, 노이즈 없이 일단 회로를 풀어봅시다. 이거는 CDS가 없는 전형적인 게인 스테이지인데, 이건 어떤 회로냐면은, 만약에 회로를, 신호를 한 100배 정도 증폭하는 이런 캐패시티브 게인 스테이지였다. 이거를, 이런 저항을 굉장히 큰 저항을 쓰고 싶은데, 큰 저항을 쓰기 위해 가지고, 스위치드 커패시터 회로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P1이 하이인 페이지, P1 페이지에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버추얼 그라운드, 여기는 0V 빼기 그라운드 곱하기 CI, 그러니까 0 빼기 0 곱하기 CI랑 그리고 0 빼기 VO, 그러니까 여기 P1 닫혀 있으니까 여기는 또 여기 양단이 표시되어 있으면 CF에도 0 빼기 0 곱하기 CF, 그러니까 그냥 P1이 하이일 때는 전체 차지가 그냥 0이죠. 그렇죠? 자, P2가 하이인 경우에는 이제 이 스위치가 연결되고 얘는 끊깁니다. 그러면은 0 빼기 VI, 0 빼기 VI 곱하기 CI랑 0 빼기 VO, 0 빼기 VO 곱하기 CF가 요 값이랑 얘랑 같다라고 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보존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P1 페이지랑 P2 페이지에서 전화량이 같다. Q는 CV가 같다. 이게 차지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전류 KCL 쓴 건데 전류가 보존이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접근하면은 그게 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IT가 Q는 IT니까 그래서 전류가 어떤 특정 나가는 커런트, 들어오는 커런트 다 합치면 0이다라고 하는 KC를 시간에 따라 접근해가지고 확장하면은 그게 전화 보존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Q는 C는 Q 값이 보존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스위치드 캐패시터 스위칭되는 회로들에서는 그냥 일반 회로들에서는 쉽게 그냥 KC를 가지고 회로 해석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스위칭되는 회로들에서는 지금 쓰는 것처럼 전화량 가지고서 전화량이 보존된다라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은 여기가 통찰 0이니까 마이너스 VI 곱하기 CI는 VOCF고 VO는 CF분의 CI 곱하기 VI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VI를
CF분의 CI를 증폭해서 V5로 만든다 라고 하면 되고, 혹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CF랑 CI를 고정시켜두면은 그러면은 입력 전압을 출력으로 증폭해서 사용하는 이런 회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VI를 고정된 값으로 주게 되면은 고정된 값이고, 만약에 CI가 바뀐다 그러면은 캡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출력을 변화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 회로인데, 물론 이것도 출력 파형을 보면 여기 V5 파형을 보면은 P1이 하이일 때는 P1이 하이일 때는 버추얼 그라운드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0.9V 1분의 9일이었으면은 P1이 이렇게 보면은 P1이 하이인 구간에서는 신호가 이렇게 0.9V로 나오다가 P1이 로우고 P2가 하이인 구간에서는 신호가 증폭이 돼요. 그리고 또 안 나오다가 신호가 이렇게 증폭이 되고, 또 리셋하고 또 증폭하고, 또 리셋하고 또 리셋하고 증폭하고, 이런 식으로 회로가 신호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신호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 회로가 그러니까 여기 한 요런 정도의 회로들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이 회로들이 전형적으로 피드백의 캐패시터를 담아놓은 캐패시티브 트랜스 임피던스 F, 그래서 CTIA라고 불리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캡 변화를 달아가지고 되는 회로로, 이런 회로들 한 500개, 1000개 달아놓으면은 터치 센서 IC가 되죠.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는 이제 저주파 노이즈를 저감하는 회로가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여기에 노이즈가 있으면 그 노이즈가 출력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치 2개를 추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두 개를 원래는 이 스위치 2개 없으면은 여기 원래 흔하게 쓰이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2개를 추가를 시켜요. 스위치 2개를 추가를 시키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P2, 그러니까 P1 페이지 1에서는 여기 닫혀있고, 여기 입력 받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앰프를 이렇게 놓고, 이 앰프에서 여기가 VOS면은 버추얼 그라운드로 여기도 VOS겠죠. 그러면은 C1에는 V 인풋 VOS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2에는 VOS 빼기 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 1에서는 0 빼기 V인, 그러니까 VOS 빼기 V인 곱하기 C1 하고 VOS 빼기 0 곱하기 C2가 이제 이만큼의 차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 페이지 2에서는 이제 여기 입력 스위치 여기를 끊고 이쪽을 붙여줘요. 그리고 얘도 끊고 여기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VOS 빼기 0 곱하기 C1 그리고 VOS 빼기 Vout 곱하기 C2, 이게가 이제 더한 게 전체 차지가 같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은 VOS가 다 없어지고서 Vout은 C2분의 C1 곱하기 V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주파 노이즈가 다 저감이 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스위치 2개만 추가해가지고서 만약 이런 캐패시턴스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캐패시터 센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전압을 출력 전압으로 증폭한다라고 해서 전압 증폭기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죠. 뒤에 있는 얘기들은 쭉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뒤쪽에 있는 자세한 얘기들을 이따가 내일 보도록 하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돌려볼 회로들은 이런 캐패시티브 AFE예요. 그러니까 디퍼런셜하게 변하는 스쿨 센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캡하고 이런 캡 두 개가 이렇게 디퍼런셜하게 변하는 이런 캐패시티브 센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한 번은 VDD, 한 번은 그라운드로 붙으면서 P1, P2 페이지에서 서로 반대 페이지로
P2, P1 페이지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를 방금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개가 추가가 되면은 캐패시티브 게인 스테이지가 여기 이 캡으로 신호가 증폭되는 이런 회로에서 이 스위치 두 개가 추가가 되면 저주파 노이즈를 경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회로들은 우선 여기 아날로그 앱에 보면은 캐패시티브 AF 언더바 CDS라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각자 라이브러리로 일단 카피를 합니다. 여기 HHK로 카피를 하고서 이것도 찾기에다가 여기도 붙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인스턴스 가지고 카피를 합시다. 카피해가지고 보면은 각자 자기 이름을 따로따로 붙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스위치 스위치가 깨져있지? 이 스위치 여기 이거 지우고서 옆에 거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둡시다. 이 회로는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P1하고 P2로 클럭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P1도 아까 전 똑같이 P1하고 P2가 논 오버래핑 클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DA 반위만큼 주고서 P1하고 P2 주고서 입력 센서 입력 신호를 주고 나면은 이 센서 입력 신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것들은 이제 베리어블 캐패시터, 베릴로그 A로 구성된 베리어블 캐패시터예요. 베리어블 캐패시터도 우리가 어제 만들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캡을 여기 양단의 전압을 V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커런트를 I라고 하면 CdV dt를 우리가 I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C를 안으로 넣어가지고서 보면은 이 양단에 흐르는 커런트를 D 곱하기 CV dt, 그러니까 dd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V 값을 ddt로 해서 I를 넣어주고 이 C 값을 다른 센서 입력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은 습도 센서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제랑 똑같이 이 습도 센서는 노미널 캡 1피코에서 풀 레인지에서 아니면 1볼트당 그러니까 습도 1% 습도가 100% 변할 때 아니면 1% 변할 때 100헥토페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 변화량 곱하기 입력 전압으로 습도가 변하게 되면은 습도 용량이 변하면은 거기다 노미널 캡 더해가지고 캐패시터가 변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1피코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헥토페로 곱하기 입력 전압으로 습도가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변한다. 습도 센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베리어블 캡을 만드는 거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 개인 캡 써가지고 DDT에서 그러니까 배분하고 그러니까 CDVDT가 I니까 V 곱하기 캡 값을 노미널 캡에다가 개인 캡 곱하기 V 개인을 해서 캡 값이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도록 만들어둔 그런 회로입니다. 이것들은 어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베릴로그의 코드를 심볼로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두 개가 한쪽에는 인P가 들어가고 한쪽에 인M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디퍼런셜하게 변화하는 캐패시티브 하프 브릿지를 형성을 하고 이 캐패시터의 위쪽은 한 번은 P1 페이지에서는 VDD로 붙고 P2에서는 그라운드로 붙고 여기서는
한 번은 그라운드, 한 번은 V2를 붙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 회로는 P1, P2가 들어가가지고 CDS가 들어가 있어요. CDS 회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 피드백에 CDS 컨셉들이 오토 제로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회로는 그 P1일 때 리셋을 하죠. 여기도 리셋하고 여기도 리셋하고 P1일 때는 신호가 여기 출력이 0.9V가 나와요. 그러다가 P2일 때는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P1일 때는 오토 제로잉을, P1일 때는 제로잉을 하고 P2일 때는 앰플리파이를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앰플리파이 할 때만 신호를 샘플링 가지고 로패스 필터를 하죠. 그래서 그 앞에 오토 제로드 F2에다가 뒤에 그 샘플러를 같이 붙여놔가지고 CDS 회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회로가 CDS 회로고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그냥 일반 캐패시티브 센서용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라고 보면 돼요. 요거를 한번 돌려봅시다. 런치 ADL 해가지고 세션 일단은 배리어를 카피 프롬 샌드에서 입력 신호는 뭐 이게 원래 얼마로 있고요. 센서 500K에 FCKI 10K로 나네요. 입력 신호는 500kHz 들어온다고 치고 슈퍼 주파수는 10K로 쓰도록 합시다. 10K로 주목하고 일단은 트렌으로만 10K에서 10K면은 1밀에서 한 5주기 정도 돌려가고 5mm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노이즈 싱 돌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같은 결과가 나와요. 왼쪽 회로나 오른쪽 회로나 그냥 트렌을 돌릴 때까지는 거의 그 같은 모습으로 회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리전트 다이렉트 불러는 내용에서 이쪽이 캐패시티브 센서고 예를 들어서 습도가 1% 변했을 때 여기 캡이 100% 변화가 변한다. 그런 그 습도 변화가 이런 그 입력 신호가 됩니다. 이 입력 신호를 디퍼런셜 바꿔가지고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긴 거는 전압이지만 실제 전압이 아니고 물리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캡 값에 여기 인피랑 인엔으로 결정하는 이 값들이 그 외부 물리량이 들어오고 물리량이 들어왔을 때 캡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센서의 센시티비티가 됩니다. 여기 인피하고 인엔을 찍어보면은 이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신호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P1하고 P2를 찍어볼게요. P1이랑 P2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P1이랑 P2가 0V에서 1.8V까지로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논 오버레드로 스윙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CDS 회로든 아니면 일반 회로든지 간에 여기 출력을 한번 찍어보면은 출력을 찍어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지금 0.9V 나왔다가 증폭했다가 0.9V 나왔다가 증폭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리로가 100펜토페로 변하고 있어요. 100펜토페로 변하고 있고 PD의 캡이 1피코를 놨죠. PD의 캡이 1피코니까 1피코분의 100펜토 하면은 0.1 곱하기 1.8V 하면은 한 180mV 정도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그 피크 투 픽 전압이
여기 전압 여기랑 여기하고 여기를 놓고 보면은 여기가 한 180mm 정도 나오는데 179.3mm 정도 나오죠. 원하는 값이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증폭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신호가 리셋됐다가 그러니까 제로잉 F를 반복하게 되면은 앰플리파이 되는 시점에서만 샘플링을 하면은 원하는 신호들을 복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출력 신호를 여기를 찍어보면은 여기를 찍어보면 신호가 여기 샘플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된 신호를 출력해서 로페스 필터링 하고 나면은 이렇게 원하는 깨끗한 신호가 이렇게 로페스 필터링하고 샘플링 하면서 이 로페스 필터링 이런 원하는 신호들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센서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 출력 신호가 잘 바뀐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면은 노이즈 신호 돌리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이 아웃 CDS하고 그냥 아웃풋 하고를 without CDS하고 돌려보면은 두 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요 회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된 회로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요 회로들의 노이즈 신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